자, 이번 시간에는 제6공화국 헌법 제9차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공화국 헌법 제9차 개헌은 87년 10월 29일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87년 10월 29일 개정이 되어서 88년 2월 25일 시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개정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전두환 정권 5공화국 권력자들은 대통령 선거를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 선출하는 이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서 호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역시 체육관에서 또 대통령 뽑겠다는 거.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된다 해서 직선제 개헌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폭발한 것이 87년입니다. 그것도 6월, 그래서 87년 6월 10일 시민평화대행진 등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폭발적으로 요구됐고, 그때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87년 6월 29일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이겠다. 다음 대통령 선출을 할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5공화국에서는 대통령 간접 선출하는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 해서 호헌을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운동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직선제 개헌하겠습니다. 급하게 헌법 개정안이 이게 추진이 됩니다. 이제 그 당시 기존의 550 정권,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란 정치인을 위시로 하는 파, 김대중이란 정치인을 위시로 하는 파, 또 김종필이란 정치인을 위시로 하는 파, 뭐 이런 정도 해서 한 8인 이 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안을, 물론 이제 헌법학자들 이런 조언을 받아서 여야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개헌이 됩니다. 개헌이 되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즉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는 거. 그런데 이제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헌법재판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그 전에 뭐 1공화국 때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을 한 것이 실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2건이 있었고 3공화국 때 대법원이 위헌 결정 내린 게 2건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4건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40, 50 때는 헌법위원회가 그야말로 쉬었고 명함만 파고 있었겠지. 간판만 내걸고. 그래서 헌법재판을 제대로 하자. 여기에 역점을 뒀던 겁니다. 우리 헌법상 여러 가지 좀 고쳤으면 하는 다른 부분은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되 이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할 것인지 단임제를 할 것인지 논쟁을 하다가 단임제를 하되 7년은 너무 길고 5년으로 줄여서 5년 단임제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고 이제 헌법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뒀다. 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이것이 확정이 되고 88년 2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제9차 개헌 제6공화국 헌법이다. 그럼 이러한 6공화국 헌법의 근본 가치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헌법 전문에는 특히 이제 제6공화국 헌법 전문에서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승계한다는 상징적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4.19 이념을 개성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4공화국 헌법 7차 개헌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즉 11조의 평등 조항이 있지만 또 전문에서도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자, 안으로는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이런 큰 국가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군 조선부터 쭉 비교를 한다면
군주국의 형태로 쭉 진행이 되었겠죠.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선언이 됩니다. 그 역시 군주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입헌주의를 표방하겠다 했지만은 뭐 제대로 된 입헌주의가 되지도 못했고, 실제 대한제국 자체가 유명무실하죠. 일제 사실상 권력이 서서히 넘어가는데 일제 강점기가 진행이 됩니다. 1919년 저 중국의 망명한 상태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군주를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공화국을 선언하고, 그때 이제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헌법이 조금씩 바뀌고 또 추석제도 했다가 바로 1948년 7월 17일 역시 이제 공화국. 그래서 재헌헌법을 제정하는데 이것이 이제 공화국이었죠. 그리고 민주공화국. 물론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겁니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래서 공화국 그리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52년 1차 개정을 해서 87년 9차 개정까지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육공화헌법 바로 9차 개헌은 기본적으로 개인 우선주의, 뭐 개인 하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항상 개인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개인을 희생한 평등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개인의 자유 우선주의, 아무리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자유를 말살하는 평등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우선주의, 자유 우선주의,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니까 그것은 필시적으로 남용되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더라는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권력 분립을 영국에서 일찍이 이것을 실현해 왔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파급이 되죠. 우리가 수평적으로 권력을 분립하지만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바로 뭡니까? 권력 분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직적 권력 분립의 형태가 보다 더 강한 것이 연방국가. 연방국가는 각 주정부가 대내적으로 국가적 지위를 가질 정도로, 즉 통치권이 분할될 정도로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누릴지라도, 즉 단일한 통치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누릴지라도 독립성이 상당히 그보다는 약하죠. 권력 분립과 지방자치를 채택하고, 중앙정부는 각 기관끼리 수평적 권력 분립, 예를 들면 의회, 대통령을 포함한 집행부, 그 다음에 법원을,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또 독립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원회, 감사원 등이 형식적으로 대등 관계란 말이죠. 서로 지그재그로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고 합니다. 수평적 권력 분립. 그것이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 분립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40조에 보면 입법부는 국회에 속한다. 입법부는 국민이 뽑은 의회에 속하는구나. 66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해서 집행권은 우리가 이제 행정과 집행의 개념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 헌법학에서는 잘 구별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 구별하면 좋지 않겠냐. 집행이란 말을 썼을 때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 그리고 좁아놓으면 행정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통치권을 뺀 일반 행정,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학자들이 또 문헌상 잘 구별을 하지 않아요. 집행권은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 이때 정부는 작은 정부, 행정부로 말합니다. 중앙정부 할 때는 중앙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원회, 뭐 대통령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주 가장 작은 의미로 정부 했을 때는 바로 행정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 다음에 사법권. 자,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하고, 111조에서 1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해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2공화국 때 헌법재판소는 설치도 못된 상태에서 이2공화국이 문을 내립니다.
6공화국 때 다시 헌법재판소로 명칭을 서면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기능하게 되겠죠.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 5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특별기구로서 감사원을 두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늘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0차 개헌할 때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는 이 조문을 아예 중앙선관위원회처럼 독립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공화국 때 중앙선관위원회가 최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공화국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독립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지만 헌법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기구가 아니라 법률기구다. 그 말은 헌법기구는 헌법 개정 없이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률기구는 일단 이론적으로 헌법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10차 개헌 때 이걸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헌법 111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기 바로 통치권이 단일함을 명시하고 있죠. 하나의 헌법과 법률, 명령, 법률과 명령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즉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을 규칙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법의 맨 마지막 단계죠. 현행헌법은 법치주의를 채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헌헌법부터 법치주의를 당연히 채택했고, 그 법치주의가 얼마나 잘 실현되는가는 그때그때 정치적, 통치적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이 법치주의란 용어도 헌법에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법치주의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 물론 그걸 암시하는 조항은 뭐 법률에서 명령,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명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개별적 위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란 것은 명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우리 헌법은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와 상속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상속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같은 경우는 상속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또 상속권을 인정한다. 뭐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평가하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근대 입헌주의에 그러니까 추구했다가 너무 이게 뭐요? 강자와 약자의 격차의 문제, 즉 빈부격차의 문제, 또 강자는 한마디 말해서 경제력을 남용하고 도덕적 어떤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죠. 즉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조정하고 또 약자를 지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장 경제를 원칙을 하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범위에서 국가가 규제 조정할 수 있는 이것을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유경제 체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규제 조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계성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하고, 저항권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4.19 민주운영 개성을 명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국의 민주개혁 사명과 자율과 조화 등을 명시했다는 거하고, 총강에 와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까지 명시했다. 과거의 8차 개헌 5공화국 헌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만 명시했지 국가가 실제 해라 보호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죠. 보호 의무까지 명시했고,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 추진. 자, 4공 헌법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것만 있었지 정책 수립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었는데, 9차 개헌 6공화국 헌법에서는 정책 수립을 추진해라는 거 여기까지 명시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명시하고, 정당의 목적마저도 민주화 의무를 명시합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특히 이제 정당 내가 비민주적일 때는 결국 그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권력이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당 목적마저도 민주적일 것을
명시했다는 거. 기본권과 권력 분립을 실제로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과거에 뭐 특히 이제 40 헌법에서는 통일될 때까지 미루겠다는, 또 50 헌법에서는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그러면 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6공화국에서는 이런 유보 규정을 다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했다는 거. 실제 실시되고 있죠. 자유권을 대폭 강화하는데 특히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의 대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명시하고, 그리고 체포 구속에 있어서 고지 통지하는 거, 가족들에게 고지 통지하는 거, 본인에게 체포 당시에 본인에게 사전에 구두를 하는 게 고지고, 가족들에게 서면으로 사회하는 게 통지란 말이죠. 고지 통지가 들어가고, 지금 또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은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거의 못지않게 중요한 게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의 권리를 자체는 등한시할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왜 피해자가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느냐? 응? 피고인은 기세등등하고, 특히 이제 법정에 갔을 때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피고인을 변론하는데 피해자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막 등한시하는 이런 것이 논의될 때 가슴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래서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 자기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뭐 단순히 피해자를 증인을 세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바로 뭐요, 특히 뭐 부산 돌려치기니 뭐 이런 이제 그런 피해자가 왜 내가 당사자인 내가 용서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임의적으로 용서를 해주느냐. 반성문을 썼다 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니까 감해준다. 아니, 내가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그걸 대신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이제 형사 피해자의 재판자 진술권이 어쨌든 구체적인 처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사보상정원권은 재헌헌법부터 있었지만 피의자에 대한 보상제도까지 확장되는 것은 구체적인 처음이고, 구속적부심사제도, 이것은 40 헌법 때 삭제되었던 것을 50 헌법 때 부활하면서 법률 유보 규정을 둠으로써 좀 미룰 수 있도록 했던 것을 6공화 헌법 구체화되는 유보 규정을 없애면서 구속적부심을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체 자유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는 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검열죄를 금지하는 규정을 40 때 삭제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죠. 그러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못하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 검열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다시 둠으로써 언론 출판을 강화했다는 거. 과거 헌법에서 사회권을, 인간다운 생활권 등등 각종 사회권을 규정하면서 그저 생색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권을 실질하는 조항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자, 노인,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두고, 또 재해 예방이나 주택개발 정책 실시 의무 이런 걸 두고, 또 모성보호라든가 특히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이런 것을 신설해서 사회권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거.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강화해서 특히 강자의 남용 이것을 억제하고 약자의 지원 이런 것을 강조했다. 경제조항에서 신설된 것들이 어디까지나 균형 있는 국민의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에 대한 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거, 경자 유전, 땅을 가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생산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거. 또 농어촌 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경제 발전, 지역 경제 육성,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특히 구체적인 때는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 인력 개발 이런 부분이 새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헌법재판제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해서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학자들은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90년부터 헌법재판이 본격화됩니다. 88년 헌법에 들어가고 88년 헌법재판소가 이제 설치가 되고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이
처음에 한 10건 이렇게 나오다 이제 본격화됐죠. 해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으로 헌법재판이 제대로 정착된 나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9차 개헌을 6공화 헌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